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흔한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물론 형사 피고인은 박근혜 씨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전체 국민이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배심원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식 배심원은 아니지만 일종의 국민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속해 있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야당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 거기에 더불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패배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승리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항상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결코 반으로 나뉘어서 이쪽은 승리자이고 저쪽은 패배자이고 이러한 지위에 놓일 수 없습니다. 현재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면에서는 정치인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배심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전직 대통령이 잘못을 한 것만큼 제대로 책임을 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덮어 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배심원이 할 일은 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적으로 끌려서 그쪽에 가서 무조건 편을 들고 그 사정이 딱해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야말로 법대로 판단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 있게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은,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정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정열이 과열되다 보면은 냉철해야 할 사법이 거기에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 막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당에서 나왔다가 저 당에서 나왔다가 하죠. 그러나 우리 5천만 국민은 변함없이 주권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권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야말로 침착하게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또 언론이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8대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컸지요. 그 언론의 역할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시죠. 아직도 그 여진이, 광풍의 그 끝자락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검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을 보도하도록 지켜보아야 하고, 군중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성을 잃지 않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이루도록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0년 전이군요. 2007년도에 내가 5번째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Neuroscience and Legal Mind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녀야 할 배심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그 증언이라고 하는 장인데 법정의 그 상황입니다. 법정이 열리고 판사가 나와서 배심원의 주의사항 그리고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배심원은 우리나라의 배심 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미법계의 원래 배심원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의 배심 재판에 대한 설명이죠.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미카엘 단 판사입니다. 이 이름은 실명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나는 이 사건 재판을 주재할 것이고 여러 배심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설명과 증언을 잘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주재한다 그랬습니다. 재판을 주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재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이 재판 사건 이렇게 바꾸면 그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은 단지 앞뒤를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건 재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 재판, 살인 사건 재판, 그래서 특정 피고인에 관한 특정 범죄 혐의에 관한 재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 사건, 그러면 이때 사건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지 이 재판,
그것을 가리키게 되죠. 두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말의 앞뒤를 바꿈으로 해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법률 문서라든지 또 법조문이라든지 하는 그런 곳에서 문장을 쉽게 바꾸거나 혹은 압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본뜻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배심원 여러분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설명과 증언을 듣고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설명과 증언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눈치챘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의 설명과 증언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단 판사는 배심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니면 범죄가 아닌 행위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시되는 증거들을 잘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배심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년에 이른 국민으로서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판단력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배심원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는 배심원도 꼭 변호사라든지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려가 깊고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스스로 구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시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심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듣고 그렇죠. 앞부분 첫째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그 행위와 그 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법률인데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입니다. 모든 법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듣고 그 설명에 따라야 합니다. 판사가 하는 설명은 대단히 쉽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서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 하나도 허투루라고 하나요?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추정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무죄라고 여기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서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서 무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할 부담을 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로 표현했을 때 그다지 편한 문구는 아니지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증명이기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배심원 여러분이 이 피고인은 유죄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증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을 척보고 범죄자같이 생겼다. 그러면 당신이 절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을 정도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과거 중세에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의심은 걷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있을 때, 아니 단 10명이 있을 때라도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의심을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일단 피고인이 되면 벗어날 길이 없어지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규정해 놓고 법률의 그 구성요건이라고 하죠. 어떠한 내용이 법률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검사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심을 다 걷어낼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세에는 피고인에게, 현대에는 검사에게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의무는 면해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일 검사가 모든 의심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라고 했을 때 기소한 범죄가 있죠. 그 기소한 범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법률 용어로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그것을 충족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 이것을 검사가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경우에는 결백해요, 이 경우에는 결백해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검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기는 지금 법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증거에 바탕하여, 첫째는 증거에 바탕하여, 그 다음 혹은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배심원의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그 의심의 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심의 이익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이 분명하냐, 몇 퍼센트는 유죄고 몇 퍼센트는 무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유죄가 아니면 무죄입니다. 그것을 판사가 결정하지요. 그래서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되면 바로 무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죄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증거가 아니라 증거 없이도 배심원은 원래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입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심원은 검사와 다르고 변호인과 다르죠. 그래서 배심원 생각에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이 유죄가 아님을 발견할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유죄가 아님을 발견할 이익은 무엇입니까?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밝힐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배심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서 현재 이것이 증거다 하고 보도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 배심원이 봤을 때 그 증거가 전문가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면 국민 배심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상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상식, 도덕적인 상식, 이런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미처 법원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이 방향이 틀렸는데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당연한 증거로 들어가 있다면 국민 배심원은 시위를 한다든지 애소를 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원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고인이 유죄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 판사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영미법계의 배심재판 경우입니다. 잘 알아두면은 리걸마인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의 검찰 측,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 측은 다음 세 가지 모두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한번 들어보았죠. 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으로 증명한 후에야 살인죄의 유죄로 밝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했거나 이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혹은 알고서 살해 행위를 했을 것. 이 인식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한 경우는 살인죄, 고의살인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행위를 한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하죠. 다른 이유로 이제 법과대학 학생들은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고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고가 나서 벽이 무너져서 사망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살해의 의사가 있었지만 살인의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죠. 셋째,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좀 웬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 그래서 사망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사망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심 재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 지금 우리 국민은 아무에게도 의뢰받지 않았지만 자진해서 이런 배심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 이성적인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같은 중요한 재판을 주시하고 있으면 공정한 재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